네 분을 모시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방식은 이미 신청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사전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각 선생님들이 검토하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 많다고 하셔서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태로 일단 토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그 순서가 변경 교수님 먼저 어떤 질문이 인상적이었고 대답을 설명이나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러면 하나 먼저 찍어드려도 될까요? 지금 채팅창에도 들어오는 질문인데 교수님이 강의에서는 계속 그 패러다임이니 혼합 연구, 뭐 융합 연구 이런 용어들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좀 다르게 이해를 하자. 특히 연구 문제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혼합 연구가 맞냐, 뭐 융합 연구가 맞냐 그런 용어들이 어쨌든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 주십사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실제 이론적인 논의나 학문적인 논의는 있지만 그 사전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배우고 논문을 디펜스하거나 나의 학문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 지식이나 정보가 하나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한 그 사전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높은 이제 일반적인 인식론적인 수준에서 혼합 연구의 필요성이나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여전히 학문 공동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혹은 잘 반응하지 않는데 그런 건 연구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진지한 질문 주셔서 저도 원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혼합 연구냐, 믹스 메소드냐, 아니면 인테그레이트 통합 연구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실용주의적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통합이라고 부르든 혼합이라고 부르든 융합이라고 부르든 융복합이라고 부르든 물론 뭐 근원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실체는 별로 다르지 않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굳이 과거에는 이제 통합 연구가 맞는지 혼합 연구가 맞는지 그런 용어에 대한 논쟁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물리적 결합은 뭐 혼합,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학적 결합은 통합, 뭐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논의는 융합이냐, 뭐 융복합이냐, 복합이냐 이런 데서도 이렇게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융합이든 융복합이든 뭐 융합 복합을 따로 하든지 같이 하든지 간에 실체가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것들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패러다임으로 나눈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채 그것들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물리적 결합은 사실 혼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결합은 통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논의의 실익은 매우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할 때는 믹스 메소드라고 하면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단계에선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건데요. 이거는 연구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는 학문사회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행정학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사실은 이 질적 연구라는 게 뭐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양적 연구, 실증주의 관점에 기반한 양적 연구가 지나치게 이 학문을 지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티테제로 질적 연구, 구성주의나 현상학에 기초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그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의 관점들은 어떻게 이 양적 연구에서 과소대표되거나 왜곡된 소외된 사람들의 관점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질적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저는 질적 연구를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 가르치는 대학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2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CTL에서 어떤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50명 정도 무슨 프로그램을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양적 연구만으로는 대답을 얻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가 가지는 인과적 효과, causal effect에서 남겨진, 특히 이제 조직 연구라든지 정책 연구 같은 부분은 양적 연구로 대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causal process, 인과적 효과라고 하는데요. 양적 연구로 대답되지 못하는 블랙박스에 남은 영향 요인과 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려고 저는 질적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기존의 전통적 질적 연구하고 구분해서 그걸 해석적 질적 연구, 본질적 질적 연구라고 한다면 제가 하는 근거이론적 방법, 그다음에 실행 연구, 실용적 사례 연구와 같은 이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인과적 프로세스를 탐색하는 연구는 본질적 질적 연구하고는 틀려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학회에 기고를 하면 그건 질적 연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질적 연구가 아니지? 나는 이걸 질적 연구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질적 연구와 제가 생각하는 질적 연구가 틀린 거예요. 마치 북한하고 남한하고 민주주의라는 같은 용어를 쓰지만 좀 다른 용어로 사용하듯이 그분들이 말하는 질적 연구는 구성된 의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상황을 이렇게 의미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면 제가 하는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가 밝히지 못하는 구체적인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이 학교에 저는 교육부에서 원래 16년 동안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고대 온 지는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14년 동안 교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뭐 분석 틀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질적 연구는 일반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합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학문 후속 세대로서 저처럼 보이스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학술지 심사에서는 심사자와 투고자, 아니면 학위 논문 심사에서는 지도교수와 학생으로 만나는데 완전히 일방향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행정학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연구방법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소통을 하려고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연구 방법론에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특정한 SEM이면 SEM, 뭐 HLM이면 HLM을 이렇게 심사하는데 심사자가 꼭 참고해야 될 기준을 이렇게 학회에서 퍼블리시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학적 연구와 그럼 실용적 질적 연구는 완전히 틀리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학계 차원에서 일방향적인 이 논의가 아니라 학회 심사 과정이나 학술지 심사가 일방향적인 논의가 아니라 이런 학회를 통해서 쌍방향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질적 연구가 아니면 뭐가 질적 연구고 왜 당신은 질적 연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왜 그게 질적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가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학계 차원에서 나름의 합의된 공개적 토론을 통한 합의된 기준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학회 차원에서 통용이 된다면 아까 이야기한 혼합 연구의 필요성,
혼합 연구가 이렇게 해도 되나? 혼합 연구는 당연히 중요하죠. 아까 간호학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만 사회 현상을 양적으로도 보고 질적으로도 보고 하면 훨씬 더 홀리스틱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합 연구는 훨씬 더 파워풀한데 다만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에 혼합 연구를 하는 것이 이 적절한가라는 문제는 남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항상 답이 쉽지 않은 질문에 이렇게 가장 명쾌한, 제가 들은 가장 명쾌한 대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이제 조금 더 질문은 이제 또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박경석 교수님의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간단히 이제 살펴본 바로는 여기 계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혼합 연구를 한다고 할 때 보통 연구자들이 모이면 나는 질적 연구자야, 양적 연구자야, 약간 이런 커밍아웃을 하거든요. 근데 박경석 교수님은 양적 연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사전 질문에도 인구하고 생애하고 이 둘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연구가 어떻게 가능해? 이런 사전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이제 발표에서 일정 부분 커버를 하셨지만 아마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급하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 현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혼합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지만 양적 연구의 그 세련됨과 굉장히 오랜 그 숙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혼합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 연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시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학문적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대학원 시절에 이제 논문을 이제 연구 주제를 이게 그러니까 전문적인 연구자로서 이제 지금 연구를 하면서부터 가졌던 질문이기도 해요. 정말 내가 이게 뭐 사망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는데 지금 사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나? 출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출산이란 비헤비어에 대해서 알고 있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 현상을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양화되고 이렇게 잘 설계된 이런 이제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이제 인과 분석을 하고 이제 이러는 어떤 과정 안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그 질문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리고 학위 논문을 마치고 나서도 그 질문은 계속해서 남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지금 연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나? 라는 질문이었고, 그게 점점 어떻게 저한테는 이제 왔냐면, 제가 정말 아주 부분적인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깊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고, 이제 그런 갈증에서 정말 뭐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현장을 이제 만나게 됐었는데, 그 현장을 만나면서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배우게 됐던 거죠. 현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현상의 어떤 다른 면을 또 보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얻었던 거는 사회현상은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구현상이라는 거 아주 이제 숫자로 이제 지금 전환이 됐지만 그 수로 전환된 것도 인구라는 현상을 숫자로 전환한 거예요.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니죠. 인구라는 현상은 그야말로 굉장히 개인으로부터 집합에 이르기까지의 이 지금 생명작용인 것이고, 그 생명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숫자로 지금 전환된 자료를 지금 보고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냥 숫자 자체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인구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인구는 훨씬 더 생명 그 자체인 그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숫자화된 어프로치랑
이 어떤 이제 훨씬 더 주관적이고 상징적이고 관계적이고 맥락적인 이런 어떤 이해를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절실했던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연히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민을 했던 이 어떤 질문이 분리된 질문이 아니었구나라는 어떤 잠정적인 대답에도 이제 이르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애 분석이라는 거가 꼭 이 어떤 질적인 어떤 주제에 국한된 그런 질문은 또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예, 또 생애 연구를 하는 어프로치도 굉장히 다양하게 수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어떤 특징 자체를 어떤 식으로 패턴화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양적인 분석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패턴적인 특징이 어떠한 의미와 어떤 복합적인 의미를 층위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같이 보고자 할 때는 또 이제 질적인 어프로치를 또 같이 병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질과 양이라는 어떤 그 구분에 그렇게 대로 이 실제가 그렇게 이분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더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를 이제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이제 의미는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때보다는 이 자료를 가공하고 처리하고 수집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학습과 이론화와 개념화의 어떤 과정이다. 그래서 데이터와의 어떤 씨름, 데이터하고의 상호작용, 이거 자체가 이 연구에 있어서의 이제 핵심이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떨 때 질적 방법을 쓰고 어떨 때 양적 방법을 쓰고 그것이 어떻게 또 이제 통합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론, 논문에서 보면 서론. 예, 그러니까 이 서론을 보면 이게 지금 양적 논문인데 상당히 질적인 감수성이 막 그냥 넘쳐나는 그런 논문도 있거든요. 예. 바로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해서는 그런 감수성이 깨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는 왜 이 연구를 하게 되는가? 예. 현장과의 공감이 없으면 그런 문제의식을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문제 질문, 서론이 거의 연구의 상당 부분을 지금 이끌어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어떤 사무치는 문제의식을 표현할 수 있기까지는 이 자료하고의 씨름이라는 거, 자료하고의 만남이라는 거, 상호작용이라는 거, 현장과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어떤 탐구의 어떤 과정이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열심히 적다가 이걸 꼭 적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리가 갖고 있는 틀들, 논문하면 예를 들면 생애라는 말을 떠올리면 질적 연구에 훨씬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생애라는 건 굉장히 양적 연구자가 굉장히 관심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논문하면 양적 연구자의 서론에 나올 법한 얘기 말고 그게 질적 연구자가 쓰는 법한 문제 제기를 하고 굉장히 양적 연구자가 하는 분석을 하고 이런 페어를 해보는 이것도 새로운 믹스드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대답을 교수님의 경험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토론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질문이 많아서 일단 여러분 이제 골고루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박형민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보시면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정책 연구는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혼합 연구를 비교적 굉장히 쉽게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엄격함, 인식론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비해서 정책연구기관에서는 정책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자유롭게 굉장히 쓰는 경향이 있고 실제 이제 그 대상자나 문제 현장에 가는데도 접근성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는 대신에 사전 질문을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쓰지만 이 결과물을 유기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나? 그리고 질문해 보시면 그런 거 잘 할 수 있는 그런 혼합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리포트를 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연구기관에는 이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협업을 할 때 사회학 분야의 방법론 이해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혼합 연구를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혼합 연구를 쓰고는 있지만 제대로 쓰고 싶은데 혹은 내가 뭘 쓰는지 모르는데 이런 고민들이 아마 그 정책연구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질문은 좀 많았지만 제가 한 질문은 아니고요. 사전 질문에 그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예, 그런 정책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되게 사전 질문에 어려운 중요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언제 정책 연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요 라기보다는 구체적인 문제 의식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떤 도구를 쓸 건지가 결정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론 수업할 때 그 연구를 운전에 비유하면서 뭐 물어보면 운전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주차요 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아니더라고요. 주차하는 걸 찾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일단 주차하는 걸 찾고 나면 어떻게든 되는데, 예. 그래서 주차하는 걸 찾는 것이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재료들, 그런 것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경험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쯤 어디 가면 주차할 데가 있다라는 경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 돌아다녀봐야 어디가 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정책 연구는 아니지만 제가 학위 논문 쓸 때 제가 자살을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자살로 썼는데 자살로 써야겠다라고 주제는 정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는 먼저 쫄랐죠. 어떻게 하면 징징거리기도 하고 자살 시도자를 만나볼까? 근데 또 자살 시도자와 또 자살 실행자는 또 다르다는 연구도 있고, 또 그러다 또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옆에 다른 교수님이 응급실에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자살 시도자들 올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 면접해봐라. 어느 세월에?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내가 말을 유족을 만나볼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기 찔러봤습니다. 여기 찔러봤고 또 교정기관에 교도소에서 자살 시도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한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교정기관에 물어보니까 아주 흔쾌히 안 된다고. 이제 맘 닫고 살려는 사람 왜 또 죽을 얘기하냐고. 그러다가 아주 다른 일로 어떤 모 경찰서에서 이제 다른 회의를 하고 던져봤죠. 혹시 여기 자살 사건도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연예인이 했던 자살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료 있다. 이거 말고 딴 거 있냐? 그래서 그렇게 찾고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청에 있는 이제 변사 사건 종결철에 자살 사건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이 운이 좋았던 것에 미면은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여기도 찔러보고 여기도 찔러보고 해서 있는 것을 찾아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힘 있는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어쩌다 이제 힘 있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의 힘의 근거는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예,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제 말의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요리하느냐이죠. 가끔은 이제 꿰기만 해도 되는 구슬들이 있는 반면에 가공을 해야 구슬이 되는 원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은 훈련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초보 때 실수한 말씀도 드렸고, 그러니까 그 좋은 재료를 요리를 잘못해서 망쳤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뭐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이 기울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다 아까 또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인터뷰 자료를 좀 즐겨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적 자료도 이제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을 하는데 인터뷰 이제 사람들 만나서 주로 이제 범죄자도 만나고 피해자도 만나고 전문가도 만나고 하는데 거기서 인터뷰 기술도 이렇게 나름대로 쌓아놓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질문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말을 끄집어내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언어적인 것도 포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막 질문을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표정이 바뀌는 시점들이 있어요. 아, 여기에 이 사람은 컴플렉스라든지 뭐가 중요한 게 있구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경험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술들이 좀 쌓여가고 그걸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잘 가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 밖에도 일단 그래서 일단 저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적인 엄밀함, 뭐 내가 또 너무 또 질적 자료를 사용할 때 지나치게 주관적이지 않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일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자체에 대한 한계들 그런 것들 명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걸 리포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질적 자료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사기 같은 건 안 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재료의 한계와 나의 한계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좋겠다.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질문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서은영 교수님은 마지막이셔서 오래 기다리시는데요. 사전 질문 보셨겠지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음이 약간 급해졌습니다. 질문지를 보시면 지금 이제 다들 데이터와 실험을 해라, 데이터에서 뭔가를 하라라는 이제 조금 이제 실용주의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특히 이제 의료 부분에서 그런 혼합 연구를 할 때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가 환자 민감 정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되게 소규모의 뭐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면서 혼합 연구를 할 것인가. 뭐 그게 연구 윤리와 이런 이슈들 아직 정립되진 않았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도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의료 분야에서 그런 데이터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동의가 되면 설문조사로 본인의 인구학적 정보, 또 질병 관련 정보들은 기입을 해서 그걸 이제 동의했으니까 그걸 쓰게 되는 거고요. 또 상급 종합병원의 예는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이 PI가 돼서 연구를 진행할 때 IRB를 잘 통과하면 EMR 접근을 해서, 왜냐하면 환자들이 종양 몇 기냐 해서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단명이 뭔지 또 정확한 병 상태가 어떤지를 잘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저희가 병기별로 또는 뭐
최근 제 학생 논문 중에 뇌종양이 어느 부위에 스테이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저희가 다 기록을 봐야 됐었지 환자 입에서 나온 케이스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고 또 병원의 IRB를 통과하면 저희가 그런 질병 관련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아직 여전히 그 부분에서는 점점 더 사회가 변할수록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거기는 히파 레귤레이션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라 할지라도 절대 환자 데이터를 환자 이상으로는 환자가 동의한 이상으로는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레귤레이션이 생겨서 미국에서는 훨씬 더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어서 병원의 IRB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거기에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은 레코드를 볼 수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뭔가 굉장히 개인정보에 민감한 정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안경을 낀다, 안경을 벗는다의 수준 정도의 의학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부분도 사회가 변하면서 굉장히 좀 트리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좋은 점은 요즘 워낙 빅데이터가 많아지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아지면서 아예 인과학적인 트레이싱이 전혀 되지 않게 데이터를 리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인과학적 정보를 다 암호로 코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데이터 규모가 크게 해가지고 분석을 하면 그런 이슈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 의료계 안에서는 살짝 이제 그런 무게 막 항상 어떻게 이게 그 경계선을 넘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하는 많은 얘기들, 혼합 연구는 단순히 질적 방법, 양적 방법의 그런 고전적인 그 논쟁에 이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데이터의 종류를 뭐라고 질, 양 나눌 수 없다는 얘기도 이제 계속 해주셨는데, 오늘 토의는 약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데이터 페어에서는 종합 선물 세트를 갖고 간다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확장하는 형태, 다양한 얘기, 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고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꼭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는 오늘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오늘 이제 현장에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아직까지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뭔가 질문할 게 있으시기 때문에 남아 계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내가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만 얻을 수, 이게 질문,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벽을 넘어서 바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현장에서? 예, 여기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왔고요. 김기성이라고 합니다. 강연 너무 다들 잘 들었고요. 저는 박경숙 교수님이나 변기현 교수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아까 어떻게 어떤 방법론적인 연구를 함께 혹은 조화시킬 것인가 할 때, 저 아직 석사 과정에 있는데 연구를 시작할 때 느꼈던 난점 중에 하나가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는 시작할 때에 세웠던 어떤 문제의식, 뭐 질문, 가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양적 연구는 양적 연구 나름대로 뭐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그 질문들이 바뀌기도 하고 질적 연구는 훨씬 더 현장에 또 찾아가서 그것들이 계속 수정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어쩌면 유기적으로 설정했을 수도 있던 그런 연구 질문 같은 것들이 진행을 해나가면서 각자의 방향으로 좀 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다시 좀 조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는 과정이나 혹은 연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질문을 잠시 교수님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아마 다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사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시간상 딱 한 분한테만 더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형민 연구위원님과 서은영 교수님께 각각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저는 인류학 전공을 했던 지금 이제 간호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저는 질적 연구에 사실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인데, 그 의료계 현장에서 실제로 오늘 혼합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그 병원이나 의료기관이라는 어떤 환경 안에서 질적 연구가 특히 뭐 환자나 보호자의 어떤 심층 면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지켜야 하는 그런 연구 윤리에 대해서 환자의 그런 아까 민감한 그런 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고 또 아까 박경민 연구위원님의 그 발표에서 마지막 그 질문이 저는 너무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적 자료를 활용할 때 연구 윤리의 정립이 필요하다. 네, 그 끔찍한 범죄라는 그런 워딩을 쓰셨을 때 실제 그 범죄자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 근데 저도 석사 연구를 했었을 때 비슷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 생각 끝에 어떤 좀 결론을 내리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시간상 질문은 예, 여기까지 받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질문한 걸 먼저 답변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BK 혁신사업 지원 받아서 저랑 나이가 같은 보건대학원 그 생활과학대학 여성 교수님이랑 합쳐 셋이서 질적연구 방문 수업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청강을 한번 2학기마다 열리는데 하시면 정말 너무 재밌었거든요. 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세 디시플린이 각각 다른 시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방법론도 또 다 주력하는 면이 좀 다른데 또 다 여성 연구자고 하니까 지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되게 섬세하면서 또 약간의 그런 워딩까지도 마음이 아픈 그런 것도 다 다루고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정말 저희는 그 수업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픈 과거를 질병이든 트라우마든 사고든 떠올리게 하는 건 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구자로서 할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연구 윤리를 떠나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 답은 드려야 되니까 답은 지도 교수님이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제 나름대로 제 학생을 그 부분에서 지도하는 아주 섬세한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병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면담하고 어느 선은 넘으면 안 되는 내 경험을 얘기해주고 또 그거가 이 학생이 잘 그것을 넘지 않고 연구라는 트랙 안에서 그 어떤 연구자적인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카데미 안에서의 성취감과 성공을 하면서 또 좋은 연구도 하면서 환자에게도 해롭지 않은 선을 지키는 거는 저는 질적 연구를 잘한 연구자들은 전 경험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제 학생을 지도하는데 갖고 있으니 지도 교수님을 잘 따라서 해라라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마지막 그 고민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과 연구 대상자들의 어떤 그 마음이 사실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사용 확정자 그 부분 서술 그 연구를 할 때는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 한 번만 만났을 땐 불가능한데요. 2번 이상을 만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방식으로 서술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연구의 결과를 좀 미리 공유하는 방법으로까지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서술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출판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어느 정도 받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완벽하긴 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사실 그 주제가 이제 그분의 이제 사형 그 확정자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서술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서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않지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동의를 받고 아니면 동의하지 못한다면 뭐 이래 약간 설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공유 뭐 이 정도로 그까지는 이제 고민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열쇠는 아직 못 찾았고 그것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예. 그 이제 앞서서 박형민 선생님께서도 초창에 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망한 경험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 방법이 좋다고 해서 이게 지금 섣불리 이렇게 시도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문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건 간에 양적 접근이건 간에 또는 질적인 어떤 인터뷰를 하건 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거. 우리가 양적 방법은 굉장히 일반화를 지향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빠져 있는 이 일반화라는 거는 별로 이게 지금 어떤 논문으로서 힘이 없는 거는 양적 연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도 그 나름대로 디테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변수들의 어떤 관계를 사유할 때거나 어떤 인과관계를 사유하거나 상상할 때도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굉장히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그런 어떤 고민과 그것이 자료를 다루는 과정에도 이게 지금 결합이 돼야 되고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이 방법도 좋고 저 방법도 좋으니까 같이 한다. 뭐 이제 이런 거보다는 연구 질문을 굉장히 쫌쫌하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왜 질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지금 되돌아보고 질문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자료를 계속해서 이쪽 저쪽 이렇게 살피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게 지금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얻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팁으로 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아까 연세대 석사과정 학생이 질문한 거는, 그러니까 초기 문제인식을,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어떻게 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대응할 건가라는 질문을 준 것 같아요. 양적 연구는 일단 연구 문제가 주어지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초기에 설정한 연구 문제를, 물론 뭐 제가 하는 질적 연구와 그다음 뭐 내러티브 같은 그런 본질적 질적 연구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를 연구 수행 과정에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양적 연구는 초기에 설정한 모형을 가지고 가설을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서 만약 그거를 뒤엎는 방법은 연구를 다시 한번 뒤엎어서 하는 거고요. 질적 연구는 그 과정에서 수정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준 사람 아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컷오프 질문을 주신 분, 그분은 그러니까 컷오프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주로 면담하는데 컷오프 밑에 있는 점수가 낮은 사람도 면담할 수 있는 거 면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질적 연구에서는 의도적 샘플링, 목적적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연구 목적에 따라서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면담을 해서 서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 연구, 크로스 케이스 어널리시스,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 이론 3차 코딩,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차 코딩은 개념을 생성하는 거고 2차 코딩은 생성한 개념 간의 관계를 보는 건데요. 3차 코딩은 이 근거 이론가들의 책을 보면 마치 암호를 디사이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범위 이론은 실체 이론, 우리가 말하는 잠정적인 가설을 설정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범용적인 상황에 실체 이론을 중범위 이론으로 확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 지식 체계에 자기가 특정한 맥락에서 발견한 이 발견 사항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지식 체계를 확장시켜 나가는가라는 데 근거 이론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이론을 좀 더 범용적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중범위 이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3차 코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설 형태로 설정을 해서 후속 연구를 통한 재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이론에 자기가 발견한 잠정적인 가설을 연계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와 덧붙여서, 제가 한 한동대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을 사례로 한 잘 가르친 대학의 특징과 성공 요인 분석이라는 연구가 그런데요. 한동대에서 발견한 특정한 제가 발견한 통찰력은 어느 대학까지 이렇게 전이될 수 있는가라는 단초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3차 코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넷에 한국 근거이론 연구회라는 걸 쳐보면 제가 이제 매달 한 번씩 우리 고려대 학생들하고 근거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축적해 놨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입을 하셔서 저한테 추가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혼합연구 방법론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은 가슴 뛰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가슴 뛰는 연구. 논문을 이렇게 산출하기 위한 연구, 학위를 따기 위한 연구, 재미가 없습니다. 가슴 뛰는 연구,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되면 이게 양적 연구 방법으로 안 하면 해서 대답이 안 나오면 질적 연구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양적 연구도 모든 방법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HLM에 관심 있는 사람은 HLM을, SEM에 관심 있는 사람은 SEM을 하게 되는데, 가슴 뛰는 연구를 하게 되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결국은 다 필요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기법을 숙지하고 자기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에 맞도록 어떤 연구 방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제가 아주 모호하지만 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질문까지 다 챙겨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제가 시간을 잘 못 지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10분 약간 초과해서 예전에 30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단축을 했지만 좀 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질문, 그리고 조금 더 시야가 달라지고, 예, 여러분이 갇힌 어떤 그 안에서 잠깐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하고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 질문에서 들으셨겠지만, 토의에서 들으셨겠지만, 놀랍게도 혼합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혼합 연구를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아마 혼합 연구의 추동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발표해 주신 네 분의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14회 데이터 페어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